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드디어 보따리를 푸시는군요. 네, 걱정이 좀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물론 상당히 예민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 이틀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양이 많아서 하루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이틀 정도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일 저희 방송을 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또 주 52시간 근무제에 부응해서 광복절은 좀 쉬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행복한데 진지한 척하면서 예.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내일 모레 하루 건너서 다시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요약을 잠깐 해보면 은산분리라는 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재벌 같은 산업자본들이 은행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삼성은행이라는 걸 소유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다가 망할 것 같아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망할 것 같으면 아무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용이 삼성은행한테 야 빌려줘 이래버리면 문제가 커져버립니다. 망해가는 삼성전자에 삼성은행이 돈을 잘못 빌려줬다가 진짜로 삼성전자가 망해버리면 그래서 빌린 돈을 못 받으면 은행까지 말려서 망해요. 그리고 은행이 망하면 진짜 국가가 망하는 위기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게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는 냉정한 심사를 통해서 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가 이걸 갖고 있으면 냉정한 심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은산분리의 원칙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걸 완화하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일반 은행이 아니고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그리고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는 한도에서 즉 재벌들이나 일정 조건을 넘어서는 대기업은 여전히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일부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내일 모레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러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걱정의 목소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요. 지금은 반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충분히 커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모레 자세히 해보기로 하죠. 오늘의 주제는 은산분리 완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예.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도 은행을 새로 세우는 거니까요. 상당히 돈이 듭니다. 은행을 새로 시작하려면 먼저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줄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현행 은산분리 원칙을 강하게 적용을 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도 이걸 설립할 때 자본금을 산업자본이 될 수가 없어요. 10%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금융자본이 돼야 돼요. 이게 현행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이라는 게 이 존재 자체도 규모도 작고 실력도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대 은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KB국민, 신한, KEB 하나, 우리, NH농협 이렇게 5개입니다. 요걸 지금처럼 그냥 유지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이 5개 은행은 초대형 은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은행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5대 은행 외에 새로운 은행에 자본금을 댈 만한 금융자본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월가라는 거대한 금융자본의 주도로 경제가 발전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규모 자체가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균형적인 면을 보면 압도적으로 산업자본의 규모가 훨씬 큰 나라예요. 요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있는 대로나마 5대 은행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금융자본은
혁신성, 참신성, 창의성, 실력 등등등 모든 면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 숫자가 무지 많았을 때부터요. 우리나라의 은행은 관치금융의 창구 같은 거였습니다. 독재 정권 때는 그냥 은행을 막 주물러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은행을 이끄는 경영자들을 보면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준이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팔성 같은 애들이 이명박한테 뇌물 주고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하는 겁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 천왕이니 박근혜 때 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이라고 하죠. 서금회니 이런 애들이 설치는 이유가 실력으로 혁신성으로 창의성으로 CEO에 오르고 금융을 개혁하고 이런 인재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계에는요. 과거에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이 합병을 할 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와, 정체됐던 은행권에 일대 혁신이 이뤄질 거다. 메가뱅크의 출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 정체됐었던 이유는 덩치가 작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업계 1위, 2위인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이 합병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도 월가에 버금가는 초대형 메가뱅크를 갖게 될 거고 경쟁력이 생기고 금융산업 찌하게 발전할 거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이 합병을 한 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름만 KB 국민은행으로 바뀐 거예요. 그대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평소처럼 예금 받고 대출하고 수수료 받고 예대 마진으로 돈 벌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2006년에 조흥은행하고 신한은행이 합병을 해요. 이때도 난리였습니다. 또 다른 메가뱅크가 출현해서 메가뱅크끼리 경쟁이 붙는다. 이제 달라질 거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더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건 조흥은행 고객들의 통장 이름이 신한은행으로 바뀐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2015년에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병을 합니다. 와, 새로 업계 1위의 초대형 메가뱅크의 출현이다. 뭐가 달라졌냐고요. 합병하고 노동자들 인력 줄인 것 빼고는 아무런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5대 은행 CEO들, 경영자들 보면 환장하는 게요. 이 사람들은 혁신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관심이 연임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융 발전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합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 대형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이번에 정권 바뀌고 연임이 되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 기사에 이 회장 이야기가 한 줄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기사를 보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기사였어요. 전임 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로비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주 짧은 한 줄이 들어간 겁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 기사 보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민중의 소리가 무슨 금융권 기사를 자주 내는 대형 언론사도 아니고 금융권 동향에 한 줄 들어간 이 기사를 누가 보겠냐고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그 회사 중간 간부가 민중의 소리로 득달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우 회장님 연임 앞두고 예민한 시기인데 이거 좀 빼달라고요. 제가 그 금융지주 회장님 소문 들어서 어떤 분인 줄 대충 아는데요. 연임을 하고 싶으면 제발 일을 하세요. 정치를 하지 말고요. 아니 5대 은행 금융지주 회장 정도 된 사람이 민중의 소리 같은 작은 매체에 기사 한 줄 난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자빠져 있을 때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 연임 때 이분이 진짜 오만 언론사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련된 기사 바꾸고 빼고 하느라고요. 일을 하시라고요. 일을요. 이런 짓을 하지를 말고요. 예를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초에 박근혜 때죠. 금융위원회가 ISA라는 새로운 계좌 상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해서 하나의 계좌인데 여기에 예금도 다르고 펀드도 다르고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죠. ELS도 다르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예금이면 예금, 펀드면 펀드, 계좌가 다 따로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전부 다 한 계좌에 담아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허용된 다음에 저한테도 은행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하나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예금, 펀드, ELS를 한 계좌에서 관리한다는 건데 나는 예금, 펀드, ELS가 아니고
통장 자체가 마이너스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통장에서 관리할 만한 여러 자산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내 계좌를 살펴보면 제1금융권 부채, 제2금융권 부채 이렇게 구분되지 예금 펀드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 내가 그거 있어봐야 뭐하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제발 일단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꼭 부탁한대요. 이 친구가 평소에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부탁 강도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계좌 일단 만들면 은행에서 10,000원을 그냥 계좌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공짜로요. 10,000원은 네가 갖고 통장은 그냥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제발 계좌만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평소에 안 이러더니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위에서 너무 쫀답니다. 은행 직원 1인당 계좌 몇 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직원들 성과에 반영이 된답니다. 실제 고객들이 그 계좌를 쓰고 안 쓰고가 상관이 없대요. 깡통 계좌 만들어도 되니까 계좌 숫자만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쌍칠년도 영업 방식입니까? 예? 아니 신문사 기자들이 지인 동원해서 구독 확장하면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준다 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21세기 백주 대낮에 그 똑똑한 은행 노동자들이 창의적인 일에 몰두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딴 영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이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박근혜가 밀어붙인 정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얼마나 은행들이 성심성의껏 해서 계좌를 늘리느냐에 따라서 은행장들,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은행들 무지하게 기스났습니다. 10,000원씩 다 꽂아주면서 손실 엄청 봤어요. 실제로 IS 계좌를 이런 식으로 불려나갔더니 만들어진 전체 계좌의 80%가 깡통이 돼버렸습니다. 80%가 아무도 안 쓰는 계좌가 돼버린 거죠. 이런 쌍칠년도 마인드에 젖은 금융 CEO들이 운영하는 5대 은행에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더 가보겠습니다. 같은 해 2월, 2016년 2월에요. 우리은행이 위비톡이라는 금융 메신저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광고를 띄고요. 우리은행이 엄청 미는 겁니다. 지금 거의 망했죠. 그런데 제가 이것도 한 달이 걸러서 저한테 위비톡 앱을 깔아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텔레그램을 주로 쓰고 전 국민 대부분이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쓰는데 그 위비톡이 되겠냐 그분께 한번 물어봐달라 이랬더니 그쪽 답이 우리가 앞으로 위비톡에 웹툰도 제공하고 컨텐츠도 제공하고 대화를 할 때 귓속말 기능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답이 와요. 그래서 아니 웹툰을 다음 카카오는 안 제공하니 라인 메신저는 네이버 웹툰이 안 제공되니 걔네들이 훨씬 더 빵빵한데 나는 유미의 세포들, 신의탐, 노동본색, 끼리끼리 다음 네이버 웹툰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그 시장에 우리은행이 뛰어들어서 웹툰 제공할게요. 이게 무슨 차별적인 아이디어가 되겠냐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말이 아유 형 저한테 부탁한 친구 말이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은행 노동자들이 한 명에 50명이나 100명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위비톡 실적으로 올려야 된대요. 세상에. 좀 봐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5대 은행 경영자의 수준인 겁니다. 이 진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반면에요. 카카오뱅크 같은 회사를 보십시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게 훨씬 많아요. 너무 좀 심하게 오만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라는 영역을 좁혀서 보면 출범 이후의 행보가 상당히 스피드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간단한 해외 송금, ATM 수수료 무료 이런 아이디어들을 보면 기존의 5대 은행이 갖고 있는 답보된 스텝이 아니에요. 물론 혹자들은 아니 공인인증서 폐지가 뭐 대단한 아이디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은 그게 간단한 아이디어라면 왜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5대 은행은 못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도 IT 기업이라는 스피드가 있고 젊은 데다가 신규 진입자라는 도전의식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은행이 위비톡 같은 걸 만들고 자빠져 있을 때 얘네들은 훨씬 더 소비자 중심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K뱅크라고 불리는 인터넷 은행이 하나 더 있죠. 여기는 이제 K티어가 아이디어를 주도하는데
저는 사실 K뱅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데 기껏 오만 뒷얘기 나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하게 해줬더니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참신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KT라는 기업이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뱅크를 보면 소비자 가치를 혁신적으로 늘리는 이 혁신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KT가 보유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대출 상품 팔아서 돈 벌까 이 고민부터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꼰대 대기업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KT 같은 기업들이 이번 은산분리 완화로 좀 더 인터넷 은행에 진출할 길이 넓어지긴 하지만 저는 이런 쪽은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반면에 카카오뱅크나 좀 작은 기업들, 인터넷 IT 기업들이 진출하는 경우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시각에는 5대 은행 체제라는 고착된 시스템이 너무 정체되어 있습니다. 5대 은행장, 금융지주 회장, 요 임원 시스템을 보면 제가 보기에 꼰대 시스템이에요. 40대 은행장 본 적 있습니까? 40대 금융지주 회장 본 적 있나요? 하다못해 재벌들도 가끔 계열사의 40대 사장 이런 시도들을 해요. 심지어 30대 사장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 역사가 몇 년인데 여기 바닥은 리더는 그냥 50대 후반, 60대 초반 꼰대들이고요. 관심은 오로지 연임입니다. 그리고 은행 경영자들에 대해서 핫한 소식이 들리면 그 소식은 전부 파벌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소비자들로부터는 너무 태연히 금융 착취를 해갑니다. 심지어 갈수록 착취하는 방식이 성의가 없어져요. 그냥 ATM에서 수수료 떼가고 송금할 때 수수료 떼가고 민중들이 알아먹기 힘든 금융상품 개발해서 지들 수수료 높은 거 창구에서 팔아먹습니다.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펀드에 가입을 하면 1년에 내 재산의 1.5% 정도를 꼬박꼬박 수수료를 냅니다. 이걸 펀드를 운영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많이 가져갈까요? 아니면 펀드를 팔아준 은행이 더 많이 가져갈까요? 우리가 낸 1.5%라는 수수료 중에 3분의 1을 은행이 가져가요. 이유는 내가 팔아줬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돈을 머리 굴려서 운용하는 회사는 수수료의 3분의 1밖에 못 가져갑니다. 웃기잖아요. 은행이 뭘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5대 은행은 그냥 정체돼 버리는 거죠. 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해서 은산분리 완화에 비교적 우호적인 건 이 무성의한 5대 은행 시스템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일 모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건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양쪽 모두 다 조금 주의했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산분리 완화를 해서 새롭고 참신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많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요.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요건 문재인 정부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금융산업이 혁신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은 오프라인 은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오프라인 은행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은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는 건데 과연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될지 이건 사실 미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히 의문이죠. 그리고 고용 창출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없는 은행이니까요. 예전에요. 우리나라 증권업계가 많이 정체됐을 때 그야말로 재벌들이 개나 소나다 증권사 하나씩 끼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증권사 서비스가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증권 5%, LG증권 5%, 신한증권 5%, 현대증권 5%, 굿모닝증권 5% 전부 이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된 증권 시스템에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점포 없는 온라인 거래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재벌 계열사가 아닌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한 거죠. 키움증권이나 이트레이드 증권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 진입자들이 완전히 증권 거래판을 바꿔버렸습니다. 증권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를 기존 재벌 계열사들이 받았던 것에 비해서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점포 없이 하면서요. 이게 전부 무점포 거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 인하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 도전이 지금은 완전히 업계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요건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새로운 가치를 전해줬죠. 그러면 이 증권업계의 혁신으로 키움증권이나 이트레이드 증권 같은 새로운 회사가 생겨서 일자리가 늘어났을까요? 천만에요. 거래 시스템이 온라인 거래로 대거 옮겨옵니다. 이러면 재벌 계열사들 증권사들도 요즘은 거래 수수료를 거의 0%에 가깝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온라인 거래를 주력으로 삼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증권사들이 매년 점포 줄이는 게 아주 고통스러운 임무 중에 하나예요. 요걸 대비를 해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 은산분리 완화는 제가 거의 확신하지만 이 정부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용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쪽에서 봐라. 야, 점포 없애고 무점포 거래하는 인터넷 은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고용이 늘어나냐.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다.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라고 하느냐. 이런 주장도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기존 점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점포 은행을 만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궁극적인 대안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장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업은 역사적으로요. 끊임없이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계화가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1, 2년 막는다고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 언론이 그 최저임금 올리는 게 싫어서 한참 동안 언론으로 최저임금 올렸더니 무인 편의점이 늘었다 이따위 지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건 최저임금 올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인 점포 시스템은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조만간 어쩔 수 없이 대세가 돼요.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야 그렇게 무인 점포를 도입을 하면 노동자들 일자리가 줄잖아. 맞죠.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맞는데 그렇다고 무인 점포 기술 개발을 하지 말자. 이걸 막는 건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결국 기술 발전으로 옛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추세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점포 은행의 등장이 고용을 오히려 줄일 것이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게 대세라면 진보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산업이 계속해서 변해가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나온다면 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시스템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자본의 축적이 심해진다면 그걸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동화를 하지 말자, 점포 줄이는 걸 막지 말자 이건 대안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 제가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드리고도 아직 반도 못 온 느낌인데요.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왜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배경 설명을 마치고요. 하루 쉬고 이틀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어떤 점들을 소중하고 귀담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틀 뒤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